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 함께해 주실 두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프로그램을 또 워낙 또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네네. 김영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6시 뉴스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 아까 뭐 네. 밖에서 딴 건 모르겠는데 그 뉴스는 김영민 아나운서 뉴스 꼭 그렇죠. 듣고 싶다 뭐 이런. 워낙 또 목소리가 매력적이라 예. 뉴스만 듣고 다 또 채널을 돌리신 아닌 거예요. 네. 저기요. 다음 주부터 패널 좀 바꿔주세요. 예. 이게 참. 아이고 갑자기 말이 그렇다는 거죠. 들어오니까 말이 그렇다는 할 거죠. 말이 없어져요. 그래도 예. 많은 분들이 또 신율 교수님의 이 정면 승부 이게 또 뭐 우회 승부도 아니고 정면 승부 아니겠습니까?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지금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왜 이렇게 정색을 하십니까? 근데 오히려 청취율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더 청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요? 예. 이게 청취율의 법칙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났어요. 그래요? 네. 예. 그럼 지금도 이름도 지금 붙이신 거네요. 자, 오늘 13일의 금요일 이번 주 승부. 오늘 이은영 13일 소장님 금요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13일 금요일 좀 미국 영화에도 프라이데이 온 네. 이거 무섭네요. 좀 뭔가 으스시하네요, 갑자기. 네. 오늘 제가 좀 무섭게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 진짜 딱 정장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해. 아니 정장 차림의 그 인상이 굉장히 멋진데 약간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이 13일에 프라이드 나이트 확실히 다음 주부터 좀 바꿔주십시오. 목요일로 우리 옮길까요? PD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주 승자. 자, 배종찬 소장님 누구? 네, 저는 조금 다들 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주 성자를 강서구 유권자로 했습니다. 강서구 유권자. 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다. 이걸 발견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번에 강서구 유권자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투표권 권리지만 우리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투표소까지 가야죠. 또 신분증도 챙겨 가야죠. 또 자기 시간을 또 짬내서 투표해. 물론 이제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있고 국민의 또 주권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 투표했어요. 48.7%. 이게 단 한 지역의 보궐선거로는 물론 관심이 높긴 했지만 굉장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예. 아니 근데 창녕 선거는 55%였잖아요. 창녕 구주선거.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서울 지역에서 그건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해야 돼요. 경상남도 창녕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창녕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소지역이거든요. 그곳에서 어떤 정치적 이슈가 그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부각이 수밖에 되면 없다. 정말 이 원래 창녕군이라는 데는 제가 너무 이렇게 또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창녕군 같은 지역일수록 이게 또 홍준표 시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또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가 이제 남지 지역은 땅콩으로 유명해요. 예. 그리고 이 창녕에 뭐가 있냐면 부곡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 하와이. 부곡 하와이 아이가 그 하와이죠. 예. 있는 이제 창녕인데 이런 곳은 이제 투표 열기가 뜨거워지면 55%를 넘길 수도 있고 예전에 이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출마를 했었던 고향이 곡성이죠. 예. 이런 데는 투표하게 되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네, 그런 이제 특징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창녕군의 그 높은 투표율을 디스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오늘 이제 주제는 강서구이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투표한 강서구민들이 말 그대로 이 투표율과 득표율이 절묘합니다. 절반이 투표를 하면서 이 절반까지나 우리 민심을 보여줄 거야 하고 나가서 진교훈 당선자가 56.5% 그리고 또 김태우 낙선자였죠. 지난번에 이제 당선자였는데 이번에 김태우 낙선자는 39.4%. 그러니까 이게 마치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심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거 새겨야 돼요. 예. 이 교훈을 준 거라서 저는 성자로 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예. 물론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를 줬다, 국민의힘에 경고를 줬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건 분명 승자는 민주당이고 진교훈 당선자지고 진교훈 구청장이지만 언제든지 민심 바뀔 수 있어 안심하면 안 돼. 우리 국민들의 해소리는 무거운 거야, 예. 무서운 거야. 13일 금요일이야. 이걸 딱 보여준 그 결정적인 저는 메시지였다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이렇게 창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이유가 우리 배종찬 소장님이 또 마산고등학교 출신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 좋은 마산.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아 근데 네. 놀라셨어요? 이은영 소장님은? 네. 네? 놀랬습니다. 네. 아니 뭘 13일 금요일에 했어. 13일 금요일이어서 놀랐어요. 그 유머 좋아요. 네. 네. 아니 그 너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17%포인트 격차 났는데 사실 이게 아까 그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48% 정도 얻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12%포인트 정도 빠진 한 36 정도 되는데 이번에 김태우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때 51.3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받은 게 39.37인데 약 12%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지율 빠진 게 이 작은 구청장 선거에서까지 비슷하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위기론 이게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제 점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이번 보궐선거였던 거죠. 근데 실체가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 정도의 위기를 느끼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 다시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네.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따가 제가 패자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패자. 그럼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 어쨌든 지금 이 수도권 위기론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우리 소장님은 이은영 저도 소장님은 승자가 지금 진교훈 후보를 꼽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유권자와 이제 진교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진교훈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 얻은 득표가 56.52%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큰 표차로 이긴 거고 이게 보궐선거다 보니까 더 크게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전 투표가 굉장히 역대 보선보다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전 투표의 그 개표 결과를 보면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 투표에서 좀 많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많이 이제 좀 나와서 그래서 격차가 지금 좀 좁혀졌는데 어쨌든 이번 보선이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일까 아닐까 많이 이제 지켜봤는데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48.7% 투표율 속에서 56% 조금 넘게 얻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체 강서구 유권자 대비로 본다면 27.5%를 득표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27.5%를 득표했는데 문제는 70%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김태우 후보를 찍었거나. 근데 이제 투표를 안 해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이런 해석을 요새 많이 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권자 논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두 사람 진교훈 당선자하고 김태우 후보의 얻은 득표 수를 합친 것과 기권한 사람 득표수 따져봤을 때 기권한 득표수가 21만 표인가 그렇대요. 더 많다. 그래서 이게 민의를 반영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아니요, 그 민의죠. 투표를 안 하는 것도 폴리티컬 보이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민의죠. 아니 민의.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그럼 양당이 다 실어서 기권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여지껏 저도 여론조사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런 식의 해석은 이번이 처음 나타난 것 같거든요. 어쨌든 기권자 빼고 투표자 중에서 우선 순위 1순위가 결국에는 민의를 대변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배웠기 당연하죠. 때문에. 근데 재밌는 현상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선거 내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교훈 후보자는 빅데이터에 강서구청장이나 보궐선거로 했을 때 연관을 했을 때 안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교훈 후보자는 빅데이터 상으로 관심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선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선거의 성격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김태우 후보자도 사실은 흰 옷을 입고 본인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임을 오히려 강력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김태우 후보자도 잠깐만. 모습을 홍보 보면. 책자에도 윤석열 네. 대통령하고 없어요. 뭐 사진 이런 거 맞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오히려 더 겸손한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겸손 캠페인에 해서 겸손 캠페인으로 가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래도 구청장을 해봤던 것은 김태우 아니냐. 그렇게 접근을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태우 후보자를 가려버리는 오히려 제대로 모습을 제대로 선거 캠페인을 하기에 힘겨운 심지어는 그거 아시죠?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발언으로 설전을 벌였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윤희숙 전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나는 이런 선거 처음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 그래서 저는 선거 캠페인에서도 완패를 한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 제가 그 이야기했던 거 지난주에 아마 우리 신율 앵커께서는 기억나실 거예요. 아예 배낭 메고 김태우 후보 혼자서 그냥 뚜벅뚜벅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뚜벅이 유세를 해라. 그런데 골목골목 누비면서 그렇죠. 때로는 눈물도 글썽이면서 저 억울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거가 끝난 게 아닙니다. 내년 총선이 또 있어요. 6개월 만에. 그러면 그렇게 했더라면 김태우 후보자는 다시 한 번 더 가능성을 더 높이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더라도 아니 그렇잖아도 내년 총선에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은영 소장님도 이제 선거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더 아쉽게 만들어야죠. 사람들이 그래 김태우 후보자는 사람이 좋은데 그래도 좀 찍어줄 마음도 있는데 아이 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이런 이유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랬더라면 좀 더 아쉽게 김태우 후보자가 좀 더 겸손하게 보이는 그런 겸손 캠페인을 했어야 됐던 거죠. 사실 네. 예전에 손학규 대표가 그때 수원인가 어디 나왔을 때 네, 혼자 호열 단신으로 네. 선거운동했어요. 이 출퇴근 때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손 흔들어주고 그게 언제냐면 인사하고 2011년에 이제 보궐선거인데 그때 수원 맞아요? 아니, 성남입니다. 성남이었나요? 제가 그 현장을 갔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갔는데 그 현장에서 그때 이 한나라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인물과 이제 맞붙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혼자서 거의 손학규 당시 민주당 후보는 뚜벅이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손학규 후보 쪽으로 걸어갑니다. 아니 후보님 수고 많으시죠? 힘내시죠?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태우 후보자의 캠페인이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다, 나경원 전 의원이다, 정진석 의원이다, 정우택 의원이다 왔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이게 어쨌든 윤명 대첩으로 끌고 간 선거 전략적인 미스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안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뚜벅이 유세를 하기 전에 이 강서구 주민들께서 가장 지금 화났던 분노 표심이 나타난 게 어쨌든 유죄를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물러났는데 그 사람을 다시 또 사면까지 시켜가지고 후보자로 내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그 바퀴벌레 논쟁 요런 데서 또 여성 젊은 표심들이 굉장히 좀 반발했던 것 같고 우리 지역의 안 좋은 모습을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우리들의 수치심을 자극했다. 거기다가 이제 40억 수수료. 네. 그리고 그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어쨌든 그 후보자의 선거 캠페인 자체도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빌라를 아파트로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어제 나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강서구 권지웅 그 민주당 전 비대위원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아니 강서구 주민들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전세값 뛸까봐 제일 불안해하는데 그분들 앞에서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벌써 전략적 미스라는 거죠. 그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2008년에 이제 뉴타운 전략이 통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있었던 바로 총선에서는 그게 먹혔어요. 서울 전반에.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이제 뭐 강서구 하곡동이나 이런 데 이제 빌라를 아파트 언제 지어집니까?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이게요. 아파트든 빌라든 일단 전세금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집주인들이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관심이 아니 근데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전세도 아니에요. 이 내발산 지역 주변으로 가보면 하곡동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이 없습니다. 우리 주차장이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시장에 가보면 이 차량이 햇볕을 가리거나 비를 막는 차량이 반밖에 쳐져 있는 곳도 있어요. 여기가 시장이 엄청 많아요.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을 이게 가봐야 돼요. 이게 현장도 문제고 문제 의식을 잡아내는 것도 상당히 좀 그렇죠. 미숙했다. 그러니까 시장을 1년이나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을 1년이나 깜짝 놀랐어. 했는데 누가 시장을 했나? 근데 네. 그 차량이 진짜 반밖에 안 쳐져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지역의 현안 파악이 안 돼 있었고 저는 진짜 또 당 로고가요. 언제 바꿨는지도 모르게 빨간색이었잖아요. 원래 그 다 하얀색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거는 어쨌든 아니요, 지금 빨간색은 계속 빨간색이에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후보자가 로고, 이제 흰색 옷을 로고색 입고 있죠. 자체가 이렇게 다 생각하시면 바뀌고. 돼요. 축구 국가대표팀이 뛸 때 A옷, B옷, A. 그렇죠. 빨간 옷 입을 때도 있고 하얀 옷에다가 빨간 줄가 있는 거 있고. 아니 로고가 자체가 다 바뀌었잖아요. 아니, 근데 로고는 기억 키옷으로 바뀌었는데 그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요. 처음에 이게 이제 시작부터 꼬인 게 사실은 이제 무공천을 하거나 그렇죠. 무공천을 했으면 더 명분이 있을 뿐이고 또 하나는 정두구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분을 내보내 사실상 제가 안 나가려고 안 나간 건 아니에요. 강서구의 맹주는 나예요. 맞아요. 마음은 응대요. 이거 안 똑같아요. 안 똑같은데? 일단 들어보세요. 네. 예. 김성태 전 의원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예, 근데요. 근데 김성태 전 의원이 출마하든지. 네. 그분이 구청장으로요? 그러면은 되게 접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은 더군다나 이제 그 굉장히 거기 터줏대감이 있죠. 그렇죠. 삼선. 그럼요. 시간 다 됐네요. 자, 네. 그러면 패자부터는 4부에서 계속해 보죠. 자, 그 3부에 이어서 그 저희가 이번 주 승부 계속할 텐데요. 지금 네. 이 자리에는 휴먼앤데이터의 이현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동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승자까지 했죠. 이제 패자. 자, 배 소장님 패자. 네, 저는 패자를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도 무관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냐? 역사의 이념 전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8.15 기념사에서도 포함한 내용이지만 반국가 세력 예. 또 이권 카르텔. 근데 뭐 반국가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실제로 이권 카르텔이라고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네. 진상 파악을 해서. 근데 느닷없이 등장했던 것이 국방부 장관이 지금은 또 낙마를 해서 신원식 장관으로 이제 교체가 됐지만 아니 이게 뜬금없이 홍범도 장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이력이 있다. 소련 공산당.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있는 흉상을 철거 이전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 앞에 있는 흉상 항일 독립 영웅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5명 다 포함됩니다. 김자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혜영 뭐 다 포함이 됐었어요. 이범석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아이고 김자진 장군은 왜 그래? 청산리 전투 대처 모른단 말이야. 이러니까 또 여론이 안 좋나? 그러면 홍범도 소련 공산당이니까 홍범도만으로 가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아니 이념 전쟁 뭐지 이게?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전 세계 글로벌 지금 충돌하는 이스라엘 뭐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이야기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이슈부터 시작해서 젊은 세대들이 마음이 돌아섰다고 봐요. 그러면 잠수함 이름을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홍범도 하는데 그것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쩔란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는 건지. 근데 이제 이게 쌓여왔던 것 자체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맞아요. 저는 사전투표를 많이 하게 되는 일종의 앵거, 분노투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이현영 소장도 있고 신율 앵커도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투표를 갈 때
저 사람 너무 좋아. 그래 나 가서 찍어야지 하는 사람보다도 맞아요. 화가 났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는 누군가가 그렇죠. 너무 싫거나 저 사람을 절대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가는 unfavorable vote거든요. 호감도 예. 그렇죠. 비호감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세력이나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 투표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더 강하다고 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된 것이 근거가 돼버린 것이 저는 이른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역사 이념 전쟁에서 비롯된 홍김김 현상, 홍범도 장군 이야기 나오니까 왜 그래? 그다음에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가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자질이 있다고 판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도 하고 했겠지만 정작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너무 많은 파장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왜 그래? 그런데 이제 그게 마지막에 김태우 구청장 후보자까지 연결됐던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역사 이념 전쟁이 필요한 이유와 취지가 있었다면 그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념 정립과 이념 전쟁은 다르죠. 그렇죠.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그랬더라면 그것이 뭔가 소정의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저는 패자로 지금 본다는 거죠. 배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비호감도 투표 때문에 사실 네.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는 그렇죠. 게 이게 선거의 필수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말씀하세요, 소장님. 민주당이 그런 전략으로 선거에 임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민생 중심으로 임했는데, 근데 그 이념 정체성 논란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순방 효과도 거기에 좀 발목이 잡힌 게 있는 것 같고, 중장년층에서도 그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때문에 그쪽 60대 이상에서도 좀 떨어져 나온 그 이탈한 표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방향을 보수 쪽이 아니고 진보 쪽으로 방향을 터닝하게 된 게 이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봐서 패자로 지금 꼽으신 게 이 내년 총선 때문에 더 그러신 거잖아요. 이 지금 현 정부가 이러한 기조로 계속 가면은 내년 총선도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는 이와 비슷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꼽으신 것 같아요, 패자를. 그 패자는 누구죠? 저는 김기현 대표 꼽았거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진짜 꼽았는데 패자죠. 진짜 패자요. 근데 김기현 대표께서 일단은 그 최고위원회를 하고 혁신안 뭐 제출하고 이제 좀 당내 쇄신 방향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일단 다 좀 물리고 그 주요 당직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1대1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양당 모두 현역 의원 평가한 다음에 총선기획단이라든지 이제 총선 관련한 기구들이 떠야 되거든요. 공천 뭐 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아무래도 이 책임을 써야 되는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결국에는 이제 패자로 꼽을 수밖에 없고 이분이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이 정치 인격화 현상,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굉장히 그렇죠. 강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구를 만들고 뭐 해도 사람들은 별로 바뀌었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원희룡 비대위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뭐 권영세 비대위라고 해서 갑자기 국민의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바뀌느냐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인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사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제가 뭐 한 30년 가까이 데이터 분석을 해왔지만 한참 이 광우병 사태 이후로 고전에 고전을 거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꺼내던 카드가 친서민 중도 실행이거든요. 그게 엄청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부산시장으로 가 있는 박형준 당시 홍보수석이 그걸 취합을 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친서민 중도실형. 그래서 한 2010년이 되는 무렵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주행을 합니다. 3년차 지지율이 그렇죠. 역대 최고였어요. 역대 최고였습니다. 뭐 50에서 55%까지 올라가서 당시에 야당이 그 여론조사 정확하냐 그건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말 그대로 민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이게 이제 성부처에 가서 제가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세요. 미리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조금 있다가. 어쨌든 지금 일단 김기현, 맛배기로. 김기현 예. 대표는 사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하는 걸 보면은 대신 그 임명직 그 당직자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을 사퇴시킬 것이냐.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실 총선과 관련한 공천은 원래 이철규 어디든 사무총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선거에서는. 키맨이거든요. 네, 어디든. 그래서 이분을 사퇴시키면은 결국에는 이 당내에 이제 진짜 그 분열의 잡음이 엄청 커지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사람한테 새롭게 뭔가 바뀌었다라는 충격적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시기를 놓치잖아요. 네. 이 정치에서 시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요.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밀려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그거는 또 그 이 바뀌고자 하는 그 의미를 반감시키거든요. 그렇죠. 지금 신윤의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에는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이런 혼란 상황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봉합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첫 단추부터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근데 이제 일요일 이번에 의원총회가 중요합니다. 일요일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어요. 이른바 이제 일요일이요? 일요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일요일 날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 지역구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른바 우리가 검귀 원래라고 해서 금요일 날 내려가는 내려가서 귀, 그다음에 원래 올라온다고 해서 올라오죠. 이런데 네. 일례가 돼버렸거든요. 뭐야? 이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도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건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근데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그날 고성이 오고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러면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에 앞으로 한 달 정도 내로는 적어도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면 누가 선거대책위원장이 돼서 본부장은 아니면 본부장은 대표 밑이니까 대표 위에 있는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어떤 인물이 발탁이 되느냐. 이건 한 달 내에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요. 저는 원내 뭐 이 의원총회만 할 게 아니고 서울 수도권 지금 사실 서울 수도권에 17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21석 중에. 예. 그러니까 원외 이 당협위원장들 다 같이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 전제로 국감까지 간다 이건가요? 국감이요? 네. 국감은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으니까 그 어쨌든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국감까지는 책임을 진다.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얘기는 들어있죠. 그분들이 어쨌든 총선에 나가서 최전선에 뛸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니까 그렇죠. 얘기 들어. 근데 참 그래서 패자 말씀하셨고 자 이제 승부처. 그렇습니다. 승부처인데 이제 우리 시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많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1시간 더 해라 이랬을 텐데 라디오를 갑자기 시간을 늘릴 수는 없고요. 근데 지금 승부처는 저는 이제 정말 대단해요. 자화자찬이. 예. 네.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뭐 법무부도 시끌벅적했고 다 시끌벅적해요. 지금 뭐 경찰청 어느 것 하나 지금 여야 간에 공방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아주 소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뭐 하고 있냐. 대통령 보좌라는 데가 지금 뭐 총선 준비하고 총선 차출된다. 뭔 소리냐. 제대로 똑바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고성이 오고 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맥락에서 저는 중요한 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돼요. 국민의힘은.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두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누누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 칼럼도 수도 없이 썼고 오바마 대통령에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좌 엑셀러드, 우 임마누엘. 그러니까 데이터를 매일매일 연구하고 분석해서 당대 최고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엑셀러드가 백악관 고문으로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서 오바마에게 수많은 데이터를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차례 전달을 하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안 보면 안 됩니다. 전광판을 봐야 됩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어떤지 제대로 된 찐 데이터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임마누엘이 당시에 유대인 출신인데 하원 의원이었거든요. 오바마를 만든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딴소리하면 대통령 뭐고 상관없이 왜 이래 하면서 멱살을 쥐어짜면서 이러면 안 돼. 역사 이념 전쟁 홍범도 지금 안 돼. 이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시카고 시장을 하고 지금 주1 미국 대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고 뭐고 나는 당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멱살 지겠다. 오바마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튜디오가 계속 울리고 있어요.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윤석열 근데 대통령 멱살을 지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예.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요. 네. 이제는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렇고 물론 사람 바뀌기가 쉽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이 정말 자초되면 총선 결과가 성공적이지 그렇죠. 못하면 심각하게 되죠. 그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순조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척 간두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명이 필요하다. 엑셀로드, 임마누엘. 저는 자, 승부처로 이소영. 지금 인재 영입을 꼽았는데요. 이게 인재 영입이 총선을 앞두고 보통 한 6개월 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외국에 있는 인재를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그 여당에서 그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최신책의 하나로 일단은 인재 영입 한 분을 띄웠어요. 그분이 바로 그 인요한이라고 연세대학교 연세대 교수요?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센터장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5.18 때 시민군 통역을 한 분인데 순천에서 태어났죠. 예. 그리고 이제 유진배 선교사의 증손자. 전라도 사투리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여당의 서대문 갑 그 총선 후보자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인요한 만약에 이분이 이제 실제 진짜로 후보자로 나온다면은 여기가 이제 우상호 의원 지역인데 우상호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해서 여기 후보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분과 이 맞대결이 펼쳐질까. 사실 원래 이 서대문 갑이 우상호 의원하고 이성원 전 의원의 맞대결로 굉장히 오랫동안 맞수 대결로 유명했던 지역인데 이성원 의원은 지금 서대문 구청장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연세대학교 그렇죠. 그 있잖아요. 예, 연세대 프리미엄이 있죠. 근데 인 교수님이 이 연세대학교 또 교수이고 출신이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는 그 지금 현재 비례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로서 여기서 이제 사무실을 일단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세브란스 병원 그 인맥 간의 대결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이 아주 시끄럽겠네요. 세브란스 대첩이네요. 여기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김홍국 그 전 경기도 대변인. 그분은 이제 연세대 그 대결 맞대결. 그리고 이제 또 몇 명이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좀 언론에서 주목하는 분은 요 두 명이 있다. 예. 하여간 인재 영입도 중요하죠. 예, 근데 네. 인재 영입도 중요한데 인재가 될 수도 있죠. 오늘 진짜 말이 되네. 이거 오늘 중요합니다. 13위 금요일에서 그런가? 왜냐하면 네. 지난 대선 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다투어서 인재 영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재가 된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누가요? 그래서 그런 거 꼬치꼬치 묻지 마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근데 저는 인재 영입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은 국정 지지율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즉 국정 지지율은 총선은 어떤 경우는 후보자를 보는 몇몇 이제 관심지였겠지만 대부분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 맞아요. 2020년 총선 때요. 후보자 모르는 지역 많았어요.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 하나 보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거든요. 20대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8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럼요. 네. 50% 정도 50% 됐죠. 근접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 55% 정도 그래서 2016년이었을 거예요. 예. 2016년. 그래서 120몇 석 나온 것도 다 그 지지율을 갖고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갤럽 자료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오르긴 올랐어요. 이거 앞에서 하셨나요? 네, 네. 저 말씀하지 않으셔도 네. 돼요. 일부에서 저희가 이미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3%, 제가 나왔어요. 잠꼬대로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 잠꼬대로 안 되니까. 그거 안 하면 경고도 먹고 막 아니, 복잡하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더라고요. 유명한 홈페이지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도 뭐 네. 몇 번씩 뭐 들으실 테니까. 근데 예. 어쨌든 긍정평가 33밖에 안 나오고 부정평가 58% 나오고 지금 그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22%로 또 압도적으로 1위 나왔고 한동훈 지금 장관은 14% 나오고 양당 지지율은 34 똑같이 나오고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보다도 낮아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이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재를 아무리 정말 좋은 인재를 영입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러면 이게 참 이기기 힘들다. 그게 더군다나 뭐냐면 지지율이 낮다라는 건 확장성이 더 그쵸. 낮다라는 그렇죠. 네, 얘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좌 엑셀로드 우 임마누엘. 인재 영입 전에 그 좌 엑셀런드랑 우리 임마누엘 먼저 영입을 해야 되겠네요.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엑셀 그 파워포인트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왕. 예, 어쨌든 지금 여당은 상당히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바뀌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예, 어떻게 변할지 저희가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뭘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대통령만 딱 변하면 금방 바뀌지 않을까요? 바뀌어 하여간 뭐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오웬만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